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새벽 국경 인근 여러 지점에서 교전이 확인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제한적인 군사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방어 권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외부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일부 기록은 공식 설명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방콕 외곽 임시 상황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침 6시부터 모니터 12개가 일제히 켜졌고 위성 데이터가 5분마다 갱신되고 있었어요. 저는 마르코스 알바레스 국제분쟁감시기구 소속 기술검증 담당관이었죠. 지난 3년간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동남아시아 국경 분쟁은 처음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선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프레아 비이어 사원 인근 산악지대에서 산발적 교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가 먼저 발포했다고 주장했죠. 유엔 안보리는 즉각 중단을 촉구했지만 현장의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었어요. 제가 모니터링하는 화면에는 실시간 열화상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배치된 태국군 진지, 계곡 아래 캄보디아군 초소, 그 사이 2km 남짓한 완충지대. 교전은 주로 야간에 발생했어요. 박격포 몇 발, 소총 사격 몇 분, 그리고 긴 침묵. 전형적인 저강도 국경 분쟁 패턴이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태국군이 제한적 작전을 개시했어요.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위성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40분, 국경선 북쪽 15km 지점에서 여론 반응 6개가 동시에 이동을 시작했어요. 속도는 시속 60에서 70km. 장갑 차량이었죠. 미군 연락관이 첫 브리핑을 가져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해군 대위였어요. 그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태국군 기동 타격대가 투입됐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군 전방 거점 무력화로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태국은 미국제 장비를 운용하는 동맹국이었고 이런 소규모 작전에서는 압도적 기술 우위를 보여왔죠. 문제는 캄보디아 측이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측 반응은요?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베이징 국방부 대변인이 30분 전 긴급 성명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긴장됐어요. 미중 대리전 구도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죠. 태국은 미국 편, 캄보디아는 중국 편. 동남아시아에서 반복되어 온 오래된 공식이었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이상 징후가 포착됐어요. 태국군 기동대가 목표 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지였죠. 레이더 로그를 확인했지만 교전 흔적은 없었어요. 적 화력도, 장애물도, 기상 악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멈춰 있었죠. 왜 멈췄죠? 제 옆자리 프랑스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전술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진 3km 앞에서 기동을 멈춘다는 건 상대에게 대응 시간을 주는 것과 같았죠. 그로부터 15분 뒤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대공 레이더가 가동됐습니다. 주파수 분석 결과 중국제 장비였어요. 예상된 반응이었죠. 그들은 태국군의 공중 지원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위성 추적, 지상 레이더, 통신 감청, 모든 채널을 확인했지만 태국 공군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헬기도, 드론도, 전투기도 없었죠. 캄보디아 측이 허공을 향해 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프랑스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죠. 오전 10시 미군 측에서 두 번째 브리핑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공군 소령이었어요.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죠. 태국군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캄보디아 측 대응 능력은 예상보다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공중 지원 계획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령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현재로선 지상 기동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상황실 한쪽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이동 징후가 포착됐어요. 차량 4대, 병력 약 60명 추정. 그들은 태국군 기동대를 향해 측면 기동을 시작했죠. 미군 소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캄보디아군이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 기동을 선택한 거였죠. 중국의 조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통신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하지만 태국군 기동대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오전 11시
캄보디아군이 교전거리에 진입했습니다. 태국군과의 거리는 1.5km. 양측 모두 사격 가능한 범위였어요.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숨소리마저 줄어들었죠. 그런데 총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캄보디아군의 통신망이 먼저 끊겼습니다. 갑작스럽고 완벽한 두절이었어요. 무전, 위성 링크, 데이터 전송, 모든 채널이 일제히 침묵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스위치를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전파 교란인가요? 영국 분석관이 물었어요. 저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확인했습니다. 재밍 신호는 없었어요. 그냥 사라진 거였죠. 통신 자체가 증발한 것처럼요. 캄보디아군 차량들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지휘 통신이 끊긴 부대는 맹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대형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국군이 움직였어요.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최고 속도로 기동을 재개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통신이 끊긴 캄보디아군의 측면이었어요.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산한 것처럼요. 저건 프랑스 분석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태국군은 정확히 캄보디아군 통신이 끊긴 순간을 기다렸던 거였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언제 통신이 끊길지를요. 오후 12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이었어요. 지휘 체계가 마비된 캄보디아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태국군은 최소한의 사상자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내용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태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규탄한다. 캄보디아의 주권을 지지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전형적인 외교 수사였죠. 하지만 성명 어디에도 통신 마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중국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성도 이 지역을 감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침묵했어요. 마치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오후 2시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태국군의 성공적인 작전을 환영한다. 동맹국의 자위권을 지지한다. 영내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역시 예상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브리핑 자료 어디에도 기술적 세부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떤 장비가 사용됐는지, 어떤 전술이 적용됐는지, 어떻게 통신을 차단했는지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성공했다는 결과만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로그를 분석했어요. 통신 두절 시점, 태국군 기동 타이밍, 주파수 스펙트럼, 위성 궤도, 모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없었어요. 전파 교란 신호도, 사이버 공격 흔적도, 물리적 파괴 징후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통신은 그냥 사라졌다가 30분 뒤 다시 돌아왔어요. 마치 누군가 원격으로 스위치를 껐다, 켠 것처럼요. 저녁 무렵 상황실에 한국 연락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는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뒤쪽 모니터 앞에 자리를 잡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했죠. 관망 중입니다. 관망이요? 네.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지지하지도 중국을 비판하지도 않았죠.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적어도 형식적인 지지 성명을 내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밤 10시,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의 로그가 계속 재생되고 있었죠. 태국군의 정지, 캄보디아군의 통신 두절,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모두의 침묵. 뭔가 맞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지난 3년간 봐온 전형적인 분쟁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리전을 벌일 때는 언제나 기술적 우위를 과시했어요. 어떤 무기를 썼는지, 어떤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언론에 공개하고 동맹국들에게 자랑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태국도, 그리고 한국도요. 특히 한국의 침묵이 신경 쓰였어요. 그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관망 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만 기록했어요. 시간, 좌표, 이동 경로, 통신 두절 시점. 해석은 넣지 않았죠.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줄을 쓸 때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이 작전의 핵심이 뭐였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어떤 기술이 사용됐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분명했어요. 우리가 본 건 전쟁의 표면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상황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새로운 교전은 없었어요. 양측 모두 일시적 정전에 합의한 상태였죠.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워싱턴, 베이징, 제네바, 방콕. 모두 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뒤였어요. 첫 번째 요청은 미국 측에서 왔습니다. 국무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실이었죠. 이메일은 정중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통신 두절 관련 표현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불명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한 추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제가 쓴 문장은 이랬습니다. 오전 11시 2분, 캄보디아군 통신망이 원인 불명의 장애로 30분간 두절되었다. 사실 그대로였죠. 원인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요청은 태국 외교부에서 왔습니다. 더 직접적이었어요. 그 기구의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작전의 기술적 세부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므로 공식 발표 시까지 유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중. 유보.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분쟁 지역에서 수없이 들었던 표현이었죠. 그 뒤에는 보통 쓰지 말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오전 10시 상황실에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기구의 선임 분석관 6명과 각국 연락관들이 모였어요. 의장은 스위스 출신 법률 고문이었죠. 현재 우리 보고서 초안에 대해 여러 정부로부터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문제는 기술적 사항입니다. 통신장애의 원인, 사용된 장비의 구체적 명칭, 교전 타이밍의 인과관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외교적 민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써야 합니까? 사실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서술하는 방식에도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실이었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결론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수정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을 것이다. 표현의 균형을 맞출 것이다. 모호한 합의였죠. 오후 2시, 제 책상으로 중국 측 입장문이 전달됐습니다. 신화통신 보도 전문이었어요. 내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태국군 작전 중 비정상적 전자기 신호가 다수 관측되었다. 이는 기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던 주파수 대역이다. 중국은 영내 전자전 무기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전자전 무기. 처음으로 구체적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가 분석한 로그에는 전자전 신호가 없었죠. 제밍도, 스푸핑도, 어떤 형태의 전파 교란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뭔가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아니면 보고 싶은 걸 보고 있거나요. 저는 즉시 지난 이틀간의 주파수 스펙트럼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역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X밴드, L밴드, 초고주파, 극초단파. 비정상 신호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영국 분석관이 제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중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중국의 위성이 다른 각도에서 관측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놓친 신호가 있었을 수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중국은 의도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자전 무기라는 단어를 공론화하면서요. 오후 4시, 미국 측에서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이었어요. 태국군 작전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으며 사용된 모든 장비는 국제법을 준수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기한 비정상 신호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준수했다, 증거가 없다. 법률 용어들이었죠. 하지만 기술적 반박은 없었어요. 어떤 장비를 썼는지, 어떤 주파수를 사용했는지, 왜 통신이 끊겼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양측 모두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있었죠. 사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상황실에 다시 한국 연락관이 나타났습니다. 전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죠.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다가갔어요.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아직 분석 중입니다. 분석이요? 이틀이 지났는데요. 충분한 정보가 모일 때까지는 성급한 판단을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중립이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관찰. 또 모호한 단어였어요. 중립도 아니고 편들기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태도. 저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시선을 화면으로 돌렸으니까요. 밤 8시, 제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태국 국방부였어요. 이번엔 공식 레터헤드가 붙어 있었죠. 그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의 구체적 전술에 대해서는 보안상 공개가 제한됩니다. 보고서 작성 시 이 점을 고려해 주시 바랍니다. 보안상. 이것도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불편한 진실 앞에 세워지는 벽이었죠.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35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사흘간의 로그, 분석, 평가가 담겨 있었죠.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기술 분석 보고서. 제목은 괜찮았어요. 문제는 내용이었죠. 3페이지, 통신 두절 부분. 저는 커서를 그 문단에 올렸습니다. 원인 불명이라는 표현이 깜박거렸어요. 미국이 문제 삼은 부분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울까요? 아니면 다르게 쓸까요? 기술적 원인 조사 중 정도면 괜찮을까요? 저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7페이지, 주파수 분석 부분. 관측 가능한 전자전 신호 없음이라고 썼었죠.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대로 주장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중국의 위성이 실제로 뭔가를 포착했다면요? 제 보고서는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였죠. 12페이지, 타이밍 분석 부분. 저는 여기서 태국군의 정지와 통신 두절 사이의 시간 상관관계를 지적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지나치게 정확한 동기화라고 썼었어요. 이 문장도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국 측이 싫어할 표현이었죠. 하지만 로그가 말해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밤 10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200km 떨어진 국경에서는 양국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총성이 울릴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실을 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제가 진실을 다 알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상황실로 가는 길에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텔레비전을 봤어요. 태국 뉴스 채널이었죠.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영어로 나왔어요. 태국군, 국경작전 성공적 완료. 캄보디아 측 도발 저지. 성공적, 완료 도발. 단순한 서사였죠. 승자와 패자, 선과 악,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로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구의 사무총장이 직접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였죠. 보고서 발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예정이었던 공개를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연기, 검증,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었죠. 프랑스 분석관이 항의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했습니다. 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표현의 정확성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고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았어요. 미국과 중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죠.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보고서는 수정될 것이다. 일부 표현은 완화될 것이다. 기술적 세부 사항은 일반화될 것이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수정 작업을 시작해야 했어요. 원인 불명을 추가 조사 필요로 바꿨습니다. 우연치고는 지나치게 정확한을 주목할 만한으로 바꿨습니다. 하나씩 문장을 고쳤어요. 사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움은 무뎌졌죠. 오후 3시, 한국 연락관이 제 자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물었어요. 보고서 수정 중입니까? 네. 어렵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어요. 사실을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죠. 때로는 사실을 쓰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실을 지금 당장 써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바라봤어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녁이 되자 상황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했어요. 저만 남아서 화면을 보고 있었죠. 수정된 보고서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42페이지였어요. 원래보다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더 모호해졌죠. 날카로운 문장들은 부드러워졌고 명확한 지적은 조심스러운 제안이 됐습니다. 여전히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힘은 없었죠.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국경에서는 여전히 양국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두절의 원인은 여전히 불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죠. 제 보고서가 진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모두가 원하는 형태로 다듬어진 타협의 산물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전은 유지되고 있었어요. 양측 군대는 여전히 대치 중이었죠. 상황실의 모니터는 계속 켜져 있었고 데이터는 5분마다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징후는 사소했습니다. 국경선 동쪽 12km 지점 캄보디아군 중개소 하나가 갑자기 응답을 멈췄어요. 오전 9시 15분이었죠. 통신이 끊긴 건 아니었습니다. 신호는 살아있었어요. 다만 데이터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장비 고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흔한 일이었죠. 오래된 중계 장비는 자주 말썽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번엔 서쪽 8km 지점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레이더 기지였죠. 역시 신호는 살아있었지만 데이터 전송이 멈췄어요. 정확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 분석관이 제 화면을 가리켰어요. 동시에 일어난 건가요? 아니요. 10분 차이입니다. 그래도 이상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죠. 오전 10시 세 번째 중개소가 멈췄습니다. 북쪽 15km 지점이었어요. 이번엔 5분 간격이었죠. 영국 분석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그녀가 지도를 펼쳤어요. 빨간 점 3개를 표시했죠. 중개소들의 위치였습니다. 보세요.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순서가 있어요. 저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무작위가 아니었죠. 누군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격인가요? 모르겠어요. 폭발도 없고 파괴 흔적도 없어요. 그냥 멈춰 있을 뿐이에요. 멈춰 있을 뿐.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공격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능을 잃은 거였죠. 오전 11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부가 긴급 통신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방 부대와 연결되지 않았죠. 중계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데이터가 흐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통신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역시 안 됐죠. 백업 채널도 응답이 없었어요. 이건 전면적이에요. 프랑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연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로그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사흘 전 첫 교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요.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했어요. 시간대별로, 지점별로, 주파수별로 하나씩 점검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첫 교전 당일 오전 11시 2분 캄보디아군 통신이 끊겼던 그 순간 저는 당시엔 보지 못했던 걸 이제 봤어요. 통신이 끊기기 3초 전 극히 짧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밀리초 단위였죠. 너무 짧아서 당시엔 노이즈로 분류됐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주파수가 규칙적이었어요. 패턴이 있었죠.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신호가 오늘 아침에도 나타났습니다. 중개소들이 멈추기 직전에요. 이걸 보세요. 저는 프랑스 분석관을 불렀어요. 그녀가 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보냈네요. 명령 같은 거?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신호 직후의 기능이 멈춰요. 매번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누군가 원격으로 캄보디아군 통신망을 제어하고 있었죠. 하지만 누가요? 어떻게요? 오후 1시 미군 연락관이 브리핑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침착했어요. 캄보디아군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전자전 공격 가능성은요? 영국 분석관이 물었죠. 현재로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있어요. 순차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 장비의 동시 다발적 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 고장.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으로요? 이렇게 규칙적인 순서로요?
오후 3시 중국 측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대변인 직접이었어요. 영내에서 비인가 전자 신호가 계속 관측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공격적 의도를 지닌 전자전 행위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책임 있는 국가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책임 있는 국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미국인가요? 태국인가요? 하지만 제 로그에는 여전히 공격적 전자전 신호가 없었습니다. 재밍도, 해킹 시도도, 고출력 전파도 없었어요. 그저 밀리초 단위의 짧은 신호만 있었죠. 그것도 너무 약해서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요. 극초단파, 초고주파, 모든 스펙트럼을요. 그리고 또 발견했어요. 일반적인 통신 대역 밖에 아주 높은 주파수 영역에 미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펄스였죠. 너무 약해서 일반 장비로는 포착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의 최신 위성이라면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예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중국이 본 게 이거였죠. 공격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통신 신호였어요. 누군가 캄보디아군 장비와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누구냐는 거였습니다. 오후 5시,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수정본이었죠. 42페이지였습니다. 새 섹션을 추가해야 했어요. 추가 기술 분석, 제목으로요. 오늘 발견한 내용을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타이핑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쓰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 캄보디아군 통신망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죠. 이건 통제였습니다. 하지만 누가요? 미국이라면 자랑했을 겁니다. 중국이라면 항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태국에겐 이런 기술이 없었죠. 그렇다면 누구죠? 저는 상황실을 둘러봤습니다. 미군 연락관은 자리에 없었어요. 중국 측도 없었죠. 프랑스와 영국 분석관들은 각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연락관이 보였어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봤어요. 사흘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의견도 내지 않았죠. 그저 관찰만 했어요. 관찰. 그가 이틀 전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립이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왜 관찰만 하는 걸까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죠.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입장을 표명하고.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요.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요. 한국은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관여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저녁 6시 상황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네바 본부와 화상 연결이었어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보고서 발표를 재차 연기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프랑스 분석관이 물었죠. 미정입니다. 현재 일부 회원국으로부터 추가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국가입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사무총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초안 중 기술적 세부 사항 부분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신장애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시기상조.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느꼈어요. 진실을 쓰기엔 아직 이르다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상황실 모니터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커서를 새 섹션 제목 위에 놓았습니다. 추가 기술 분석이라고 써 있었죠. 내용은 비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발견한 모든 것을요. 밀리초 신호, 규칙적 패턴, 원격 제어 가능성.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이걸 쓰는 순간 저는 선택하는 거였어요. 어느 편인지를요.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아니면 진실 편인지를요. 문제는 진실조차 완전하지 않다는 거였죠. 저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했는지는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신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밤 9시, 저는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닫았어요. 새 섹션은 비어있는 채로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고 밖으로 나왔어요. 방콕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죠. 하지만 200km 떨어진 국경은 어두웠을 겁니다. 양국 군대가 서로를 바라보며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위성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응답을 확인하고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요. 들리지 않게요. 그건 폭발이 아니었어요. 파괴도 아니었죠. 그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뭐였는지는 아직 쓸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경선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어요. 정전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언제 깨질지 아무도 몰랐죠. 상황실의 모니터는 계속 데이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보고서 최종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제네바 본부에서 3일 안에 완성하라는 지시가 왔죠. 회원국들의 압박이 거세졌다고 했어요.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신중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모든 로그를 다시 검토했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요. 밤늦게까지 화면을 보고 숫자를 확인하고 패턴을 추적했죠.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오전 9시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최종본이었습니다. 53페이지였죠. 모든 섹션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배경, 경과, 분석, 평가. 단 하나만 빼고요. 기술적 결론 섹션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어요. 무엇을 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쓸지 몰랐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어요. 커서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본기구는 일주일간의 집중 분석 결과, 다음 사실을 확인했다. 멈췄어요. 다음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바꿀 거였죠. 교전 기간 중 캄보디아군 통신망에서 관측된 장애는 물리적 파괴에 의한 것이 아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폭발도 없었고, 미사일도 없었고, 포격도 없었어요. 그저 기능이 멈췄을 뿐이었죠. 장애는 특정 신호 패턴과 연동하여 발생했으며, 해당 패턴은 기존 전자전 교범에 기록되지 않은 방식이다. 이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교범에도, 중국 교범에도, 유럽 교범에도 없었어요. 새로운 방식이었죠. 신호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발생했으며 일반적인 탐지 장비로는 포착이 어려운 수준이다. 밀리초 단위였습니다. 너무 짧아서 대부분의 시스템이 노이즈로 분류했죠. 하지만 효과는 즉각적이고 정확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을요. 이는 대상 시스템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썼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내부 구조. 누군가 캄보디아군이 사용하는 중국제 통신 장비의 내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주파수만이 아니라 프로토콜도, 취약점도, 모든 것을요. 오전 11시, 제네바로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확인 메시지가 왔어요. 접수됐다고요. 이제 검토를 거쳐 회원국들에게 공개될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피곤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죠. 오후 2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상 연결이었어요. 제네바 본부와 주요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했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일부 회원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호 패턴의 출처에 대한 분석을요. 출처, 누가 보냈느냐는 질문이었죠. 미군 연락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해당 신호가 동맹국의 정당한 방어 작전 중 사용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국 대표가 반박했어요. 정당한 방어라면 왜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명백히 기습적 전자 공격입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통신 방해입니다.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논쟁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양측 모두 핵심을 피하고 있었죠. 누가 했느냐는 질문을요. 오후 4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없었어요. 보고서는 공개되기로 했지만 출처 분석은 보류됐죠.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국경선 지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방금 들어온 실시간 화면입니다. 통신 담당관이 말했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국경선 동쪽 10km. 캄보디아군 레이더 기지였어요. 지난 일주일간 기능이 정지돼 있던 곳이었죠.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오후 4시 12분 30초. 레이더 신호 재개. 4초 후. 신호 정지. 6초 후. 신호 재개. 8초 후. 신호 정지. 규칙적이었어요. 완벽한 간격이었죠. 뭘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테스트였습니다. 누군가 레이더를 켰다, 끄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이요. 통제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화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13분. 북쪽 레이더 기지. 같은 패턴. 오후 4시 14분. 서쪽 중계소. 같은 패턴. 하나씩 순서대로 정확하게. 모든 캄보디아군 통신망이 같은 이름으로 깜박이고 있었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을 보고 있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시위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파괴하지 않고도, 폭격하지 않고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요. 오후 5시 미국 국방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태국과 동맹국들의 기술 협력은 영내 평화를 위한 것이다. 공격적 무기가 아니라 방어적 능력이다. 방어적 능력. 저는 그 표현에 주목했어요. 공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어라고 규정했죠. 오후 6시 중국에서 답변이 왔어요. 중국은 영내 군사 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비대칭 기술의 사용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비대칭 기술.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인정한 거였어요. 자기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이 있다는 거요. 저녁 7시 한국 외교부에서 처음으로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짧았어요. 단 2문장이었죠. 대한민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술에 대한 언급도, 관여에 대한 시인도, 부인도 없었어요. 완벽한 중립문구였죠. 하지만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라는 거요. 밤 9시 저는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어요. 본 사례는 현대 분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물리적 파괴 없이도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기술의 진보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다. 멈췄어요. 마지막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소유가 아니라 사용의 방식이다. 아니었어요. 이 문장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자신감, 중국의 당황, 태국의 긴장, 그리고 한국의 침묵. 한국은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죠. 그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영혼은 베낄 수 없다. 저장했어요. 파일을 닫았습니다. 밤 10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방콕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200km 떨어진 국경선도 조용할 거였습니다. 양국 군대는 여전히 대치 중이지만 더 이상 총성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 증명했으니까요.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더 큰 폭발이 아니라는 거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이제 제 일은 끝났죠. 보고서는 내일 공개될 겁니다. 전 세계가 읽을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그리고 한국도요. 어떤 나라는 자랑할 거예요. 어떤 나라는 항의할 거고요. 어떤 나라는 연구를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한 나라만은 여전히 조용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상황실에 있었어요.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국경선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영혼은 베낄 수 없다.